네, 7월 21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18단원까지 마무리했고요. 오늘 19단원 웹브라우저 관련된 기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제 HTML하고 CSS를 다루는 과정에 대해서는 얼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HTML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는 코드가 크게 그렇게 복잡한 부분들은 아니라서 교환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예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진행되는 자바스크립트를 보면은 이제 최상위에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요. 이 객체 하위에 딸려 있는 다른 객체들이 또 있어요.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도큐멘트. 그래서 원래대로면은 윈도우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이제 모든 객체가 윈도우 안에 속해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앞부분에 윈도우를 생략해도 봐주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윈도우 객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체적인 기능, 여태까지는 윈도우 하위에 있는 도큐멘트만 집중해서 봤었는데, 이제 윈도우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들, 첫 번째가 우리가 봤었던 게 알럿이라고 하는 함수였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윈도우.알럿인데 앞에 윈도우 생략하고 알럿으로 가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펌, 이런 것들을 봤었고요. 오늘 살펴볼 거는 오픈이에요. 어제 살짝 나왔었죠. 자, 링크를 제가 4개를 준비를 했고요. 요 링크 4개 모두 동일하게 클릭 이벤트를 걸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을 때 window.open 이라고 하면서 다른 페이지의 경로를 링크 걸듯이 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웹사이트를 거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새 창 혹은 새 탭을 띄웁니다. 요즘 브라우저들은 탭 브라우징이 기본이니까 이제 탭을 띄우는 게 기본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브라우저 가동하면은 얘 눌렀을 때 이렇게 띄워요. 자, 여기 있는 open.html 한번 볼게요. open.html을 보시면은 요 id가 클로즈인 녀석을 클릭을 했을 때 일단은 링크니까 해도 이.prevent 디폴트 걸고요. self.close 혹은 window.close 라고 호출하면은 현재 창을 닫아요. 여기서 이제 새 창을 열어요. 그럼 새로 열린 창 여기로 넘어왔죠? 얘를 누르면 닫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링크를 클릭했을 때는 window.open에 변화를 좀 줄게요. 자, 동일하게 open.html을 여는데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일단은 빈 문자열로 비워놨고요. 넓이는 300, 높이는 500, 스크롤바는 보이지 말아라. 툴바도 보이지 말고, 메뉴바도 보이지 말고, 상태 표시줄 없애고, 주소창 없애라. 자, 이렇게 이제 옵션을 걸면은 요 옵션에 의해서 팝업 창을 열어요. 이렇게요. 팝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파라미터가 딱 경로만 있을 때는 탭으로 띄우고 두 번째, 세 번째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팝업으로 띄운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위드스하고 헤이트만 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그렇게 되면 이제 창 크기가 이렇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툴바라고 하는 게 여기 상단에 붙어 있는 아이콘인데 요즘 브라우저는 그 아이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옵션 안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사이즈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어차피 브라우저 팝업 창에 요즘 상태 표시줄이 없어. 상태 표시줄이 밑에 나오는 거예요. 폴더 같은 걸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정보 나온 영역 있죠. 이걸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요즘 브라우저가 이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상관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안 먹는 옵션이 로케이션이 이 주소 표시줄이에요. 요거는 안 먹어요. 요즘은. 왜냐면은 얘를 숨겨버리면 사용자들이 그 피싱 사이트랑 실제 사이트 구별할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브라우저 회사들끼리 담합을 해서 얘는 지원을 안 하기로 했어요. 자, 팝업 창을 이렇게 띄웠을 때 그 가끔 브라우저들이 팝업 방지 켜져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팝업 창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리턴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fails라면 팝업 창이 지금 차단되어 있는 경우니까 팝업 차단을 해제해 주세요 라고 한 거고요. 그럼 얘가 true면은 팝업이 열린 건데, 팝업이 열리기는 하는데 현재 브라우저 뒤로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주석으로 막아버리면, 네, 이런 식으로 창이 뒤에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팝업이 열렸는데. 그래서 강제로 새로 열린 팝업 창한테 포커스를 줘서 뒤로 밀려나지 않게끔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두 번째 파라미터인데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값이 없다면, 이렇게 빈 문자열이라면은 클릭할 때마다 팝업 창이 매번 새로 열립니다. 클릭할 때마다 창이 이게 매번 새로 열려요. 근데 이제 여기 파라미터를 주면, 자, 여기 네이버를 띄웠어요. myWin이라고 이제 팝업창 이름을 부여하면은 새로 생성되는 팝업창한테 이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를 띄우면서 얘의 이름이 지금 myWin이에요. 또 누르면 여기가 또 실행되면 이미 myWin이라는 애가 여기 지금 떠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떴던 창을 재사용해요. 창이 새로 열리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다. 네이버는 팝업 안에서 동작을 안 하네요. 자, 이렇게 이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라고 했을 때 여기를 또 누르면은 창이 새로 열리는 게 아니라 기존 창을 재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링크도 이번에는 다음을 여는데 아까랑 창 이름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은 요 링크 두 개가 팝업 창 하나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면은 네, 요 창이 그대로 다음으로 바뀌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팝업창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이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DL이라고 하는 객체인데요. 목록 정의 태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DT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DD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제목과 내용. 그래서 요 안에 컨텐츠가 들어갈 때 DT, DD 이렇게 해서 요 단위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DT 태그한테 글자 크기 굵게
마진 상하 10,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0, 그리고 DT 전에 비포에다가 구분자 하나 넣어줬고요. DD도 글자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적어서,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헬로 월드. 자, 스크립트를 잠깐 걷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목하고 내용이 이런 식으로 표시되게끔 적당히 CSS를 넣는 거고요. 내비게이터 객체는요, 평상시에는 사실 별로 쓸 일이 많지 않아요. 거의 아마 프로젝트 하는 동안 한두 번 많이 써봐요. 그 정도 쓰실 거예요. 일단은 요 내비게이터 리스트라고 하는 요소를 가져와서 얘한테 DT 태그를 생성해서 DT 태그 안에 문자를 넣어서 일단 여기다 지금 추가를 해주고요. DT를. 그 다음에 DD 태그를 생성해서 DD 태그 안에는 내비게이터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값 하나를 출력해서 넣어줬습니다. 지금 요 예제는 계속 이렇게 가거든요. 이 내비게이터 객체라고 하는 애가 뭘 갖고 있냐면은 웹브라우저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브라우저 이름, 버전, 종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어떤 값들을 갖고 있는지를 그냥 쭉 출력을 해서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하는 예제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출력되는 값들을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처음에 브라우저 이름이요. navigator.appname 이라고 하는 값인데요. netscape라고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navigator.appcodename 모질라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navigator.platform win32 이게 윈도우란 뜻이에요. 사실 이 정보들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앱 버전이라고 하면은 5.0 한 다음에 뒤에 버전 관련된 정보들이 쭈루루 출력이 되는데, 이 정보들을 마지막에 하나로 아우르는 게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값을 보면은 브라우저 이름과 버전, 자, 윈도우스 NT 10.0이 윈도우 10이고요. 64비트고, 그 다음에 이 브라우저의 엔진은 애플 웹킷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구글 크롬. 근데 재밌는 거는 구글 크롬이 애플 사파리를 가공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두 개가 그래서 같은 브라우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문자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열 안에 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은 그 현재 웹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들의 운영체제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윈도우냐, 맥이냐, iOS냐, 아이폰이냐, 아이패드냐, 혹은 안드로이드냐, 그런 거를 감지할 수 있고요. 브라우저 종류도 판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제는 뭐 굳이 실수 안 하셔도 큰 상관없고요. 그냥 저런 값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값을 아이폰에서 출력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더 이상 뭐가 없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에서 접속하면은 여기 아이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아이패드는 아이패드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폰하고 패드를 안 가리고 전부 안드로이드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3번이요.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get 웹브라우저 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에서 리턴해주는 값을 여기다 출력을 했고요. is mobile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서 리턴해주는 값을 여기다 출력을 했습니다. 자, get 웹브라우저 name 얘는요, navigator.user agent 값, 아까 그 문자를 가져오는데 대소문자가 섞여 있으니까 싹 다 소문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에 요 지금 제 거만 오타예요. 여러분들 자료는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엣지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은 이제 엣지 브라우저다. 크롬이라는 게 있으면 구글 크롬, 오페라, 파이어폭스, 사파리, 스킵스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는 버전가 이름이 두 개예요. 익스플로러 11은 트리덴트라는 이름이고요. 익스플로러 10 이하는 MSI예요. 그리고 네츠케이트. 만약에 여기를 다 빠져나가면은 그때는 모르는 브라우저. 자, 지금 여기서는 아마 쟤는 지금 커버가 안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그래서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번 예제를 웨일 브라우저로 일단 접속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에 뭐라고 출력되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웨일 브라우저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이름을 여기에 else if절로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근데 웨일 브라우저도 사실상 크롬이기 때문에 크롬에서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접속한 웹브라우저 종류를 좀 따져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유저 에이전트를 가져와서 싹 다 소문자로 바꿉니다. 일단 is mobile이라는 변수를 fails로 놨고요. 만약에 이 유저 에이전트 값에 index of는 문자열의 시작 위치를 찾는다 그랬죠.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 안에 파라미터로 전달된 게 들어있다면 최소한 0보다 큰 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폰을 검색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아이패드를 검색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아이팟을 검색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안드로이드를 검색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is mobile을 true로 바꿉니다. 이걸 리턴하면 모바일인지 아니면 데스크탑인지를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코드는 쓸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바일일 때 은근히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 유저 에이전트 값을 써가지고 그 어떤 웹브라우저로 접속했는지에 따라서 웹사이트 모양을 다르게 보여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크롬 브라우저를 아이폰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 웹사이트는, 이 웹브라우저는 어딘가에 접속했을 때 그 사이트들이 이제 아이폰으로 인식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바일 사이트로 나오죠. 그리고 다시 버전을 원래대로 돌리면 새로 고침했을 때 PC 버전으로 나오죠. 이렇게. 퍼블리싱 하면서 반응형 앱 많이 하잖아요. 그럼 반응형 앱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HTML 페이지는 소스 코드를 그 웹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전용으로 만든 것보다
최소 3배 이상은 소스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괜히 쓸데없는 소스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량만 늘어나고 그 로딩 속도만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 반이용 앱이 성능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만드는 사람 편하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예 페이지를 웹 파일을 이제 버전을 2개로 만들어 놓고 접속하는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파일을 렌더링 하게끔 만드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멀쩡하게 접속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브라우저를 어디 갔어? 아이폰 버전으로 바꾸면 새로 고침해서 모바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드는 이제 그 페이지마다 이제 다른 UI를 보여줘야 될 때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아마 HTML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코드가 어떻게 활용돼야 될지 조금 이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그 리액트로 넘어가면은 쓸모가 많아져요. 왜냐면은 리액트는 요 사이사이에다 if문을 넣을 수 있어요. HTML 사이사이에. 그래서 특정 HTML이 어떤 조건이 충족할 때만 나와라 이런 게 돼요. 자, 내비게이터 객체가 원래는 이 정도로 크게 활용성이 없었는데 웹브라우저가 기능이 업데이트 되면서 얘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내비게이터 안에 그 지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신설이 됐어요. Find Me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맵 링크는 얘죠. 일단 href 속성이 없는데 여기에 일단 href를 샵으로 일단 넣어줘요. 그리고 이 a 태그 안에 표시되는 문구는 일단 비워놔요. 그 상태에서 옵션을 겁니다. 자, enable high actually 얘는 정확도 높게끔 해라. 그리고 maximum age 캐시에 저장된 위치 정보를 쓰는 대신에 매번 새롭게 GPS 값을 취득해라. 만약에 여기에다가 60이라고 집어넣으면은 한번 이제 취득한 위치 정보를 60초 동안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초 안에 이동해도 이동했다라는 걸 감지하지 못해요. 타임아웃 30초 잡았습니다. 3만 밀리세컨드죠. 30초 안에 위치 정보를 가져오지 못하면 에러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옵션을 잡아놓고요. 콜백 함수 2개를 정의했어요. 자, 그 다음에 navigator.geolocation이라는 애가 없다면 스테이터스 그리고 p태그에다가 현재 브라우저가 위치 정보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요. 지원한다면 일단 검색 중이라고 주소를 집어넣은 다음에 navigator.geolocation.getCurrentPosition을 호출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위치 정보를 가져오기 시작을 하고요. 위치 정보를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그럼 얘를 호출합니다. 실패했다. 그럼 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쓰는 거죠.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데 실패했다면 이때는 그냥 뭐 위치 정보 취득에 실패했습니다라고 상태에 메시지 넣어주면 되고요. 성공했다면 이 콜백 함수에 파라미터가 전달이 돼요. 얘가 갖고 있는 정보 중에 쿨스 점 레티튜드랑 롱기튜드 위도하고 경도
두 개 받아와서요.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할 수 있는 거는 위경도를 뿌리는 것까지만, 위경도를 가져오는 것까지예요. 이거를 지도로 보여준다거나 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건 뭐 네이버나 카카오랑 연동을 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 수업 범위는 벗어난 얘기예요. 그래도 한 번은 뭐 비슷한 거,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얘한테 확대 비율을 설정하고요. 슬래시로 이제 위경도를 걸어서 이제 주소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준비했었던 링크한테 클릭했을 때 이동할 주소로 주고, 링크 텍스트는 위도 얼마, 경도 얼마라고 뿌립니다. 그럼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은 얘가 위치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다가 세팅을 한다는 거죠. 링크 형태로. 여기서 차단 누르면 이제 에러 나는 거예요. 누르면 가져오고요. 누르면은 이제 지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뽑아옵니다. 자, 근데 PC에서는, 일반 데스크탑 PC에서는 위치 정보를 제대로 못 가져와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GPS 없잖아요. 근데 아마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요즘 노트북 GPS 탑재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건 맥이건 처음 새 거 사갖고 이제 처음 키면은 이제 위치 정보 사용할지 여부를 세팅을 하는데, 거기서 위치 정보 쓰겠다라고 세팅하면 꽤 정확하게 가져올 거고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여기 석초동 어디쯤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서희초등학교 근처, 그러니까 여기서 좀 거리가 멀긴 하죠.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실행하면 아마 서울시청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요 예제를 이제 실행을 하시면, 네, 뭐 코드에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은 이제 결과 가져오는데 별 그 어려움이 없이 다 가져옵니다. 근데 이 코드를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실제 상용화를 시키면은 작동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위치 정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접속자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적인 처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 상용화 시켰을 때는 여기 앞에 부분이 HTTPS가 아니면 작동을 안 해요. 이건 뭐 지도 서비스건 뭐건 다 마찬가지예요. 위치 관련된 모든 형태의 서비스는 HTTPS가 아니면 접속을 안 하는데, 여기 앞에 부분을 HTTPS로 하는 거는 프론트 쪽일이 아니라 백엔드가 세팅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뭐 지도 같은 거 띄웠는데 막 지도가 제대로 안 뜬다, 그러면 이거 보안 설정이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요. 오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네이버 맵하고 구글 맵은 연동하시면 유료입니다. 구글 맵 연동하려면 일단 카드 정보부터 받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 횟수까지는 무료인데 일정 횟수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과금이 시작이 돼요. 그게 아마 한 달에 얼마까지는 무료, 월 단위로 카운트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는 네이버 지도 벌써 요금 인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이버 지도는 유료화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네이버 지도 웹페이지에 집어넣을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싸지가 않아요. 현재 제가 알기로 무료인 거는 카카오맵이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맵은 대신에 하루에 2만 회까지밖에 그 페이지 리프레시가 안 돼요.
2만에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연동이 끊겨요. 하루 기다려야 돼요. 그거를 뭐 제휴를 맺어서 비용을 지불하고 횟수를 늘리는 그런 거는 계획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도 연동 같은 거는 많이들 하시긴 하는데 썩 그렇게 편안한 건 아닙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노트북은 위치 홍보 취득에 제한이 없어서 기능상의 문제가 없지만 데스크탑은 하드웨어가 대부분 없어서 IP 주소 기반으로 취득하는데 대부분 서울시청 근처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고요. 크롬 브라우저는 HTTPS가 아니면은 보안상의 이유로 위치 정보를 반환하지 않고요. 자바스크립트의 지오 로케이션은 위도하고 경도만을 반환해요. 그래서 이걸 시각화하려면은 다른 사이트랑 이제 연동하는 구현이 필요하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get current position은요, 그냥 웹브라우저 딱 페이지 열리면은 위치 정보를 딱 한 번 가져오고 끝나요. 근데 watch position이라는 메서드는요,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이 석세스를 계속 구출해요. 마치 set 인터벌처럼. 그래서 웹페이지를 띄워놓고 경로 추적이 가능해요. 얘는 일회용. 정보를 갱신하고 싶으면 페이지 리프레시를 해야 된다. 와치 포지션은 지속적으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 띄워놓고 이동해도 경로 추적이 가능하다. 근데 앱이 아닌 이상 와치 포지션을 쓸 일은 별로 없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기능상으로 좀 쓸모가 많은 것들은 1번, 3번 정도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때에 따라서 쓰실 일이 있을 거고 2번은 쭉 검토만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3시까지 하시고 3시 10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내장 객체예요. 얘도 원래 이름이 윈도우.로케이션인데 그냥 일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로케이션으로 바로 접근을 합니다. 자, 요 예제는요, 윈도우 폴더에서 열었을 때랑 라이브 서버를 통해 실행했을 때 결과가 달라요. 먼저 폴더에서 클릭을 해서 열면은 정보가 좀 비는 게 좀 있어요.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가동을 하면은 정보가 다 들어오고요. 그래서 요 예제는 이제 라이브 서버로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좀 더 정확한 실행 결과를 위해서 제가 요 HTML 파일을 좀 외부에다가 좀 외부 온라인에다가 실제로 좀 띄울게요. 네, 접속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들어왔고요.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 집에 컴퓨터 켜놓고 온 거예요. 좀 더 정확한 실행을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 할게요. 헬로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가 HTML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제가 지금 접속이 됐어요. 자, 현재 브라우저에 표시되고 있는 주소를 제가 복사를 해서 지금 넣은 거예요. 자, 웹브라우저 주소는요, 이 자체로 꽤 많은 정보를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케이션 객체는 이 웹브라우저 주소에서 각각의 의미를 갖는 단위로 값을 쪼개서 반환하는 기능을 해요. 앞부분에 HTTPS라고 하는 게 프로토콜이라고 해서요, 통신 방식을 뜻해요. 웹에서 쓰는 통신 방식은 HTTP가 있고요. 그 다음 HTTPS가 있습니다. HTTP는 암호화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 웹서핑을 하는 동안 내가 입력하고 뭐 클릭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그냥 다 드러나요.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중간에 가로채서 볼 수 있어요. HTTPS는 그 내가 웹서핑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그 입력값이라든지 클릭 내역들이 다 암호화돼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HTTPS가 이용자한테는 좀 더 안전한 방식이겠죠. 근데 이걸 이제 백엔드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기술적으로 설정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설치를 해야 돼요. 공인인증서 같은 거. 근데 그게 그 비용이 좀 들어요. 싸지가 않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요만큼 들어가는 거 보통 홈페이지 주소라고 말을 부르는데 이제 도메인 주소라고 부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요 부분 요걸 이제 호스트 네임이라고 부르고요. 호스트 이퀄 컴퓨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들어가는 요거를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도메인은 회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 안에 있는 이런 컴퓨터, 원래는 그런 뜻인데 보통 그냥 다 퉁쳐서 도메인 그렇게 부릅니다. 이 도메인 주소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요 주소, 여기까지 주소요. 여기까지 주소 입력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페이지 접속이 가능해요. 왜냐면 이거 지금 제 집에 있는 컴퓨터예요. 지금 이 웹페이지가 올라가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평상시에 접속하는 웹사이트도 어딘가에 있는 멀쩡한 컴퓨터에 들어있는 HTML인 거예요. 웹사이트라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딘가 컴퓨터가 있어요, 걔도. 이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라고 쳐요. 제 집에 있는 컴퓨터예요. 그리고 강의실에 있는 지금 제 강사 PC에서 웹브라우저를 발동을 했죠. 크롬 브라우저로 이제 크롬 브라우저로 여기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했죠. 보통 이렇게 서비스를 운영할 목적으로 가동하는 컴퓨터를 서버 컴퓨터라고 해요. 불특정 다수가 접속을 해야 되니까 일반 가정에서 쓰는 데스크탑보단 그래도 사양이 좀 좋아야겠죠. 그래서 보통 서버 컴퓨터들 가격은 뭐 저가형은 사실 뭐 200~300만 원짜리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 한 1000만 원 안팎으로 해요. 자, 이 도메인 주소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하면은
통신 방식이죠. 웹브라우저가 웹이라고 하는 통신 방식을 사용해서 이 컴퓨터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컴퓨터는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이 0번부터 약 65,000번까지 존재합니다. 이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번호가 붙어 있는 문을 우리가 포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포트 중에 하나를요, 이 포트 중에 하나를 특정 프로그램에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 포트는 대체로 프로그램 한 개랑 맞물려 있어요. 포트 하나를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같이 쓰지는 못해요. 자, 이때 웹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 이 안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통 웹서버라고 합니다. 이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HTTP라고 하면은 80번 포트를 사용을 하고요. HTTPS라고 하면은 443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기본 포트를 사용할 때는 웹 주소 입력할 때 입력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네이버닷컴이라고 입력하는 거는 네이버닷컴 콜론 480 내지는 443이라고 입력이 자동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웹서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는요,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아파치라든지 뭐 톰캣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웹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는 폴더가 하나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폴더를 보통 루트 폴더라고 해요. 만약에 FTP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FTP로 파일 업로드하고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면 바로 접속이 되죠. 보통 FTP로 이 루트 폴더를 같이 연결해서 그래요. FTP도 요 루트 폴더를 연결하고요. 루트 폴더 FTP는 보통 21번 포트를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컴퓨터 이름,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9903번 포트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저는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게 싫어서 저만 접속하고 싶어서, 왜냐면 이거 제 거니까요, 컴퓨터. 저만 접속하고 싶어서 이 포트를 임의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웹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폴더를 뜻해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거는 그 하위에 있는 파일 경로예요. 그러니까 이 폴더 안에 hello라는 폴더 안에 05 location.html이라는 파일이 있다는 거죠. 이 포트 번호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요.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접속을 허가하고 싶은 것들만 오픈을 하는 거예요. 포트를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방화벽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경을 보면은 http://127.0.0.1 땡땡 5500 그 다음에 여기 폴더 파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라이브 서버로 가동한 형태예요. 우리는 인증서 같은 거 발급받은 적이 없으니까 HTTP고요. 127.0.0.1은 모든 컴퓨터가 자기 자신을 뜻해요.
여러분들 테스트 하시면은 내 컴퓨터에 접속하는 거지 다른 컴퓨터에 접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라이브 서버는 5050번 포트를 씁니다. 제가 아까 웹 서버가 어떤 폴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라이브 서버가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놓은 작업 폴더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소를 입력하면은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여러분 작업 폴더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실습용 폴더 안에 파일에 접근을 하는 거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웹 환경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분량이 원래 되게 많은 거예요. 최소한 이 내용은 웹 환경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필수예요. 기본 지식이에요. 호스트 네임, 도메인, 그 다음에 포트 번호, 프로토콜 이런 용어들은 앞으로 실무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인터넷 주소가 이렇게 있으면 실제 파일 경로는 물음표 전까지입니다. 물음표 뒤로는요 변수예요. and 변수 equal 값. 뒷부분에 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해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특정 그 HTML 태그의 ID 값을 가리켜요. 그래서 주소가 이렇게 접근되면은 ID가 인포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스크롤이 맞춰지는 거죠. 근데 해시 값은 크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이 긴 주소의 부분들을 로케이션 객체가 조각조각 내서 그 조회를 해주는 거죠. 프로토콜, 컴퓨터 주소,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컴퓨터 주소 플러스, 이게 두 개가 좀 출력값이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루트 디렉토리 이하 경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이 변수들을 묶어놓은 글자를 쿼리 스트링이라고 불러요. 해시. 이렇게요. 자, 그 값들이요. 보시면은 location.protocol, location.host, location.port, location.hostname. 그러니까 호스트랑 호스트네임이 이제 바뀌어 있네요. 그 다음에 location.pathName, 디렉토리 이하 경로, location.search, 쿼리 스트링, 그 변수들이 모여 있는 곳, location.hash. 여기서 쓸데없는 거는 해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적어도 쓸 일이 종종 있고요. 저는 실제로 많이 쓰고요. location.href는 이 브라우저에 있는 요 주소 전체를 뜻해요. 자, 지금은 주소가 이렇게 그 다 풀네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라이브 서버로 가동해 볼게요. 우리는 실습하면서 폴더도 이렇게 한글로 해놨었죠. 그래서 location.href 자바스크립트 기능으로 저 주소값을 읽어오면은 한글 부분이 이렇게 인코딩 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출력하려면 앞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함수죠. 디코드 URI 컴포넌트로 디코딩을 해줘야죠. 그래야 제대로 나오겠죠. 라이브 서버로 처음에 그냥 가동하면 딱 HTML 파일 확장자까지만 접속을 해요. 그래서 뒷부분에 물음표 이하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뭐 굳이 A 태그로 클릭 안 하고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음표 A는 1, 2, 3, 4, and B는 5, 6, 7, 8, and C는 9, 10 이런 식으로 줘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쿼리 스트링 변수 문자열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HTML은 이거 백날 줘봐야 웬만하면은 이거 그냥 버려요. 다 변수 백날 줘봐야. HTML은 이 변수를 백날 줘도 못 써요. 자바스크립트는 맘먹으면 쓸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URL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정보들을 출력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location.href가 주소 표시줄에 표시되는 주소 전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다른 값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강제로 페이지가 이동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location.href가 이게 요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요 값을 강제로 넣어버리래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하는 거죠. location.reload는 페이지가 새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 누르면 다음 예제로 이동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새로 고침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서치예요. 이게 URL 뒤에 붙어 있는 변수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경우 이걸 잘 안 써요. 근데 이걸 쓰게 되면 HTML 작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페이지가 하나 있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했을 때 월요일입니다. 두 번째 링크 클릭했을 때 일요일입니다. 월일. 아무것도 없던 페이지 월요일, 일요일. 그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인 페이지는 총 몇 개죠? 일요일, 월요일, 아무것도 없는 거. 총 3개예요. 여기 브라우저 주소 표시를 잘 보시면은 실제로 이동을 하잖아요.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에 어떤 변화를 준다 하면은 새로 고침하면 다 날아가요. 근데 새로 고침에 또 남아있는 거 봐서는 실제 페이지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실제로 HTML 파일을 3개를 코딩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월요, 웹톤,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페이지 전체 몇 개? 1개입니다. 어떤 쇼핑몰을 생각해 보세요. 쇼핑몰 들어가면 이제 상품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별로 상품 목록이 다 다르죠. 그거 그럼 다 만드실 거예요, HTML? 여러분들이 11번가 퍼블리싱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등록되어 있는 상품 HTML 다 만드실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무도 그거 안 해요. 실제 파일은 1개예요. 그래서 퍼블리싱 작업하면서 그런 페이지 막 여러 개 작업해서 주면은 개발자들 1개 빼고 다 지워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안 해줄 거예요 아마. 자, 지금 요 예제 파일의 이름은 6번 queryString.html입니다. H1 태그로 콘솔이라는 영역을 하나 잡아놨고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링크를 걸었는데 링크가 자기 스스로한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변수를 보냈어요. weekday mon, weekday sun. 뒤에는 변수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냥 건 거지
뒤에 건 별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요. 얘를 클릭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때 주소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여기서 location.search라는 부분을 클릭하면은 물음표를 포함해서 뒷부분의 값만 가져옵니다. 이걸 가져오는 거죠. 요거요. 자, 자바스크립트 API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URL 서치 파람스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이 쿼리 스트링 문자열을 핸들링하는 클래스입니다. 얘한테 요걸 통째로 넣어줘요. 그럼 객체가 들어오죠? 그럼 이걸 갖고 또 메서드를 호출해야 되는데, 메서드 호출하려면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object.promEntrys라는 정적 메서드한테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객체를 JSON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온 쿼리 스트링을 이렇게 JSON으로 쪼개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파람스 안에 weekday 값이 mon이면 변수에다가 월요일입니다 라고 넣어주고요. sun이면 일요일입니다 라고 넣어줍니다. 그러면 하나의 페이지가 URL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 값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는 거죠. 요 자바스크립트는 이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페이지가 자기 스스로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클릭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스크립트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콘솔 영역에 적합한 변수를 출력해주면 되죠. 좀 더 발전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data.json이라는 파일을 준비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실습 자료에서 웹툰이라는 파일을 스텝 1과 스텝 2로 걸었어요. 일단은 스텝 1부터요. 여기 GMB 영역, 제목은 그대로 걸고요. GMB 영역에 목록 정의로 링크를 거는데 전부 다 보시면 자기 스스로한테 링크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클릭했을 때 weekday라는 이름의 변수만 전부 다 다르게 값을 걸었죠. 그러니까 어떤 링크를 클릭하는지에 따라서 하나의 변수가 값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weekday라고 넣어줘서 여기 링크에도 똑같은 값을 걸어놨습니다. 자, GMB 영역은 이제 간단하게 목록 정의니까 이제 가로 배치시키고 A 태그에 뭐 CSS 좀 꾸몄어요. 그래서 CSS로 너무 크다. 자,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글자 색깔이 좀 변하게끔 이렇게 꾸며놨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웹툰 컨테이너 걸고 컨테이너 아이템 플렉스 걸고 약간 박스 걸어서요. 이렇게 임의의 컨텐츠를 넣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텝 1이에요. 그러니까 HTML 먼저 메뉴 짜고 CSS 잡고 여기에 이제 가상의 컨텐츠가 들어간다 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퍼블리싱 단계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CSS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이제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일단 스텝 2에서 여기를 지우세요. 만약에 현재 이 상태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별로 여기 컨텐츠가 바뀌어야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면 HTML 7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컨텐츠를 지우세요. 여기를. 일단 CSS 먹는 거 봤으면 지우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 제목, 뭐 작가, 평점, 최소한 이 정도의 정보가 있죠. 이거를 제이슨 파일로 짭니다. 월요 웹툰, 수요 웹툰, 제목, 작가, 평점, 썸네일. 수요 웹툰, 귀찮아서 3개만 했습니다. 이거 네이버 웹툰에서 이거 몇 개 복사한 거거든요. 3개만 했어요. 아마 이 파일은 제가 여러분들 넣어드렸을 거예요. 그 실습 자료에 이 파일, data.json 아마 같이 들어있어요. 받으신 파일에.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div 태그는 뺐고요. 조금 전에 JSON 파일을 일단 참조합니다. 코드가 좀 길죠? 자, 단계별로 볼게요. 자, 이 data.json을 참조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통째로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웹툰이라는 이 JSON 객체를 잘 인지하는지 보려고 일단 콘솔로 출력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데이터 확인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 객체를 잘 가져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요 웹툰을 클릭했을 때 주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위크데이 몬이라고 들어오고 있어요. 저걸 쓰려고 아까 봤었던 코드대로요. URL 서치 파람스 가져와서 주소 객체로 바꾸고 JSON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JSON 객체로 이렇게 되겠죠. 위크데이는 땡땡 몬 이렇게 JSON 객체로 바뀌겠죠. 여기서는 물음표 위크데이는 몬 이렇게 돼 있던 게 이 코드를 거쳐서 JSON으로 거쳤죠. 자, 굳이 필요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구조분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위크데이라는 변수가 이 값이 요건 거죠. 자, 그러면 GMB 영역 안에 모든 링크를 반복 돌아요. 반복 돌면서 v 번째 dataset.weekday가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과 똑같다면 걔한테 active라는 클래스를 주고요. 나머지는 active라는 클래스를 뺍니다. active라는 클래스를 주게 되면요. 액티브란 클래스를 주면은 이렇게 밑줄이 가게끔 CSS를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제 컨테이너. 아까 여기 div 빈 거요. 컨테이너 잡고 다시. 자, 여기에 값이 뭐라고요? 몬이었죠? 그 다음에 요 제이슨이 지금 참조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 1번 웹툰.mon 2번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다 그랬죠. 웹툰의 대괄호 열고 mon 이것도 된다 그랬죠. 근데 2번 방식인 경우는 얘가 문자열이니까 여기를 변수 처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let k는 i라고 문자를 받아놓고 웹툰에 k라고 해도 되는 거였죠. 다시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웹툰의 weekday라고 하면 얘만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요 console.log에 current list만 찍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 확인해서 이렇게 데이터 다 가져왔었는데 여기서 클릭된 링크에 따라서 요 3개 또 3개 링크에 따라서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 선택적으로 꺼내는 거예요. 링크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 커런트 리스트를 뽑은 게 요거라고 칩시다. 일단은 괄호 모양 보니까 배열이네요. 뽑아온 게 있다면 얘로 반복을 돌립니다. 그러면은 V는 요거 하나하나가 V인 거죠, 이제. 그럼 V.title, V.author, V.point, V.thumbnail. 그럼 요 값들 얻을 수 있죠? 얘를 출력할 HTML을 만드셔야 돼요, 이제. 퍼블리싱이랑 프론트엔드 개발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퍼블리싱은 HTML을 직접 코딩하고요. 프론트엔드는 HTML을 만들어내요. div 태그 하나 만들게요. 아까 여기서 했었던 요 HTML 있잖아요. 요거 하나를 자바스크립트로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반복문을 돌면서 이거를 계속 만들어내겠죠. div 태그 만들고 거기에 아이템 클래스 줍니다. 요거 만든 거예요. img 태그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src 속성으로 img 폴더 안에 요 파일 이름을 src 속성으로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img 폴더에 이미지 파일들을 이렇게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요 img 태그를 이 div 태그에다 append child로 넣어줍니다. 그럼 현재 div 코딩하고 여기까지 한 거죠. 요거까지. 자, h3 태그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타이틀 넣어줍니다. 이걸 다시 요 아이템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넣은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제목과 평점을 같은 방식으로 그 작가 그 다음에 평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의 코드가 이거 한 세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봐야 얘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컨테이너에다 넣어줘야죠. 그래서 아까 준비했었던 그 컨테이너 일단 로고로 찍어보고요. 컨테이너에다가 append child에서 넣어줍니다. 이게 반복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 반복문은 요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이 파일만 늘리고 줄이고 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콘텐츠는 늘었다 줄었다 할 거예요. 실제 실무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HTML을 직접 짜지 않습니다. 요즘 스타일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하나의 파일로 여러 개 페이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랑 비슷한 예제를 우리가 뭔가 클릭했을 때 화면이 바뀌는 거를 전에 여기에서 했거든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클릭 이벤트를 받아서 화면에 변화를 주는 애는요, 새로 고침하면 다 날아가요. 다시 리셋돼요. 새로 고침하면 리셋돼요. 근데 링크를 통해서 쿼리 스트링에 변화를 주는 거는 화면이 실제로 웹 브라우저가 실제로 페이지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이 또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이거 백날 클릭해봐야 웹 브라우저는 이걸 한 페이지로 인식해요. 그래서 히스토리가 안 쌓여요. 근데 쿼리 스트링을 하는 거는 브라우저 주소가 실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페이지 이동으로 인지하고 히스토리가 쌓여요. HTML 하나라도. 이제 다시요. 월요 웹툰, 화요 웹툰, 수요 웹툰, 목요 웹툰. 물음표까지는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주소는 여기까지예요. 다 똑같죠. 한 페이지예요. 네이버 블로그도 한 페이지예요. 그 모든 회원들이 다 페이지 하나 공유하는 거예요. 쇼핑몰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 쇼핑몰이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뭐 신상품. 이거는 여성, 남성, 신발. 어때요? 하나의 페이지가 물음표 뒤에 변수값으로 컨텐츠의 종류를 판단하는 거예요, 다들. 자, 오늘은 이제 원리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좀 예제를 굉장히 심플화 시킨 거고요. 이런 방식의 쿼리 스트링 전달하는 거는 이제 리액트 가면은 거의 예제마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리액트 중반부 이후에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예제가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거다. 그리고 개념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예제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8번 예제는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고 다음에 마무리하시죠. 저 설명이 좀 길었네요. 일단 4시까지 좀 쉬시고요. 제가 4시 반에 할게요. 요 예제는 조금 시간 진득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시간 부족하시면 이따 실습 시간 연장할 테니까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정확히 하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 브라우저 관련된 기능에서 마지막 객체는 히스토리 객체예요. 이게 이제 window.history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윈도우는 빼고 들어갑니다. 예전에 이 히스토리 객체 설명할 때 되게 이전 케이스까지 되게 어렵게 진행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히스토리를 맘대로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거의 원리를 좀 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예제를 좀 어렵게 짰었어요. 왜냐면 그 원리가 이제 리액트에 그대로 녹여 있거든요. 근데 막상 리액트 하면서는 그 원리를 1도 몰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제를 좀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많이 쓰는 기능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히스토리 객체 두 가지 메서드가 있어요. 하나는 백이고요. 하나는 포워드입니다. 기능은요. 요겁니다. history.back이라고 호출하면 요거 누른 거랑 똑같고요. history.forward라고 하면은 요거 누른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 둘, 링크 2개 넣고요. 각각 눌렀을 때 히스토리 기능을 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페이지에 제가 날짜 객체라는 생성해서요. 날짜 객체를 그대로 그냥 출력을 시켰어요.
이 날짜 객체를 출력한 이유는 이 페이지가 그래도 뭐가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1번 예제로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자, 지금 브라우저가 처음 뜬 상태에서는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가 둘 다 작동을 안 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최초로 열린 거니까요. 이때는 두 개 눌러봐야 아무 작동도 안 합니다. 자, 근데 1번 예제로 갔다가 뒤로 가기를 해서 다시 올게요. 그러면 앞으로 가기가 생겨 있는 상태죠. 그럼 이제 얘는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똑같은 거다. 자, 아까 쿼리 스트링 예제를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 로케이션 객체요. 로케이션 예제를 열어보면은, 여기서 8번 history.html로 이동하게 해놨어요. 아까 요 예제 실습하실 때는 요 파일이 안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페이지 이동이 매끄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예제로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히스토리 객체 페이지로 왔을 때 요게 생겼죠? 그럼 이제 얘가 작동을 해요. 이렇게요. 자, 히스토리 객체를 사용할 때 여기 파라미터 요것들 말고요. 잘 안 쓰는 기능인데 history.go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얘는 -1이라고 주면은 백이고요. 그냥 1이라고 주면 포워드예요. 근데 얘는 -3 해서 한 번에 뒤로 3페이지 뭐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긴 한데 활용도가 높지는 않아요. 요거 두 개만 기억하셔도 히스토리 객체 쓰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네. 요 예제를 이제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이 히스토리 백 기능을 쓰는 게 일반 HTML에서는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 할 때 요것들을 쓰는데 이게 리액트로 가면은 전혀 못 쓰더라고요, 이 객체를. 그래서 그냥 설명을 좀 가볍게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 관련 기능은 마무리를 할게요.